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너스 강동현 팀장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자기소개서라는 듣기만 해도 이제 조금 골치가 많이 아파오는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나만의 관점을 반영한 자기소개서 작성법이에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나만의 관점이 왜 중요한지, 나만의 관점을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어두시면 여러분들만의 관점을 만드는 방법을 포함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2시간 동안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기존에 사실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면 저에 대한 소개나 커리어너스에 대한 소개 등을 강의 초반에 언급을 하는데 오늘 강의를 신청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저희 글을 꾸준히 읽어오신 분들이고 강의가 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커리어너스에 대한 소개는 걷어내고 강의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간단하게 인트로에서 자기소개서 작성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파트 1, 2, 3, 4에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 제가 Q&A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일일이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인트로 파트입니다. 자기소개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3월에 발표한 잡코리아의 기사에 따르면 취준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약 70%에 해당하는 취준생분들께서 자기소개서 작성이 가장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2위를 살펴보면 1분 자기소개가 38%에 해당해요. 사실 1분 자기소개가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하시면 고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중복이 있겠지만 사실상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강의를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먼저 첫 번째, 비슷한 삶을 살아온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루트를 밟아온,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비슷하거나 나와 거의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수많은 경쟁자들이 내가 원하는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쟁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자, 정리하자면 똑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취업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보면서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 분들의 말에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때문에 이런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어려운 이유가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의 합격 자기소개서에 자신을 끼워 넣다 보니까 모두 똑같은 자소서가 되는 것이고, 이제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모두 똑같은 글과 똑같은 말만 하는 취준생들을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는 모든 이유는 3번으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경쟁자들과 다른 나만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여러분들께서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자기소개서를 단순히 나 자신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의 정의가 자기를 소개하는 글, 이렇게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작성해둔 것처럼 자기소개서란 남들과 다른 나, 남들과 차별화된 나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라고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남들과 다른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인 나만의 관점, 즉 여러분들만의 관점인데요. 저는 나만의 관점을 프레임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자, 커리어너스의 글들을 많이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걸 관점이라 표현하지 않고 프레임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제가 굳이 관점이라는 한글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영어로 부르는 이유는요. 제가 말하는 프레임은 단순히 관점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관, 정체성, 세계관, 직업관, 패러다임 등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이 막막한 이유, 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만의 프레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만의 프레임을 찾는다면 자기소개서 작성을 보다 수월하게 남들과 차별화된 포인트를 확실하게 살려서 작성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목적은 여러분들만의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자소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만의 프레임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프레임을 찾는 방법으로 지금 보시는 벤 다이어그램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참고로 이 그림은 이 강의 후반부까지 계속 나올 그림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나를 이해해야 된다. 자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일인 직무를 이해한 다음에 나라는 사람과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이 가운데 공통점, 이 관계, 나라는 사람과 내가 선택한 일의 관계 혹은 연결고리가 바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용어를 프레이밍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면 이 가운데가 프레임인데 나의 프레임을 만든다, 메이킹한다, 정립한다 라는 관점에서 이 작업을, 나만의 프레임을 정립하는 작업을 프레이밍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주제는 당연히 나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결국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따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나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이해하고 세 번째로 나와 일의 연결고리인 프레임을 찾아주면 나만의 관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기소개서를 컨설팅하는 프로세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자기분석,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두 번째로 일을 이해하는 방법론을 설명하고 같이 일을 이해한 다음에 세 번째로 프레임이라고 써져 있죠. 나만의 관점, 나와 일의 연결고리를 찾고 그것을 반영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네 번째 파트까지 진행이 되게 돼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강의를 2시간만 듣고 나만의 프레임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가치관, 세계관, 직업관, 정체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 바로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실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의 심리학적 컨설팅을 통해서 찾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프레이밍 이론을 만들면서 프레임을 찾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고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신 만큼 확실하게 제게 뽕을 뽑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파트 1입니다. 자기분석입니다. 첫 번째 파트 자기분석에서는 제가 3가지 방법론을 알려드릴 거예요. 무의식 글쓰기, 인생 그래프, 스토리텔링. 자, 자기분석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진 이유는요. 자기분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첫 번째 파트, 무의식 글쓰기라는 방법론을 가장 많이 강조드립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인 무의식 글쓰기는 제가 이 단계를 가장 많이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이해하는 3가지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무의식 글쓰기를 간단하게 정의를 드리자면요. 어떤 주제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글쓰기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과거의 기억을 써내려가는 방법론을 말해요. 무의식 글쓰기가 효과적인 이유는 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혹은 까먹고 있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의식 글쓰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무의식 글쓰기는 이제 매일 같은 시간에 글을 쓰는 거예요. 이제 하루 1시간 이상 그리고 2주 이상 손으로 작성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 1시간이 너무 많다 그러시면 5분
아니 1분이라도 좋으니까 글을 일단 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주 이상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뭐 띄엄띄엄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고, 저는 손으로 작성하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왜냐면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손으로 작성하면 이 두뇌의 신경세포들이 더 활성화된다라는 이런 관련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작성하는 걸 권장드리지만,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귀찮다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시니까, 뭐 휴대폰이나 키보드나 뭐 타자로 치는 것도 상관이 없으시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글을 쓰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글을 쓴 다음에는 반드시 휴식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우리 뇌의 분산 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요. 우리 뇌는 입력된 정보에 따라 그 입력된 정보와 관련된 신경 패턴을 활성화시키는 그 이제 프라이밍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문가분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이제 연상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이 띄엄띄엄 글을 쓴 뒤에 반드시 휴식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새로운 기억들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이제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피곤할 수 있는 작업인데, 인내심을 갖고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린다, 그래야지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복해서 글을 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떤 분들께서 제가 무의식 글쓰기라고 설명을 드리면, 팀장님, 글쓰기는 의식적인 행위인데 어떻게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너무 많은 정보를,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까먹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글쓰기를 통해서 그 과거에 했던 경험들,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들을, 왜 그 경험을 내가 시작을 했더라, 내가 그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더라, 내가 그 경험들을 함께 했던 친구들 혹은 동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더라, 이런 내용들을 무의식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복원, 혹은 제가 좋아하는 용어로는 과거의 경험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무의식 글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MBTI를 통해서 좀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물론 MBTI나 빅5 같은 성격 검사도 나를 아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일 무의식 글쓰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쌓아나가면서 점점 이 관점, 여러분들의 프레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나 심리학자 분들께서는 무의식 글쓰기와 같이 이제 뭐 일기, 나를 성찰하는 일기를 쓰는 게 가장 나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를 공통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 즉 무의식 글쓰기라는 조금 까다로운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무의식 글쓰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앞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특정 주제 없이 무작위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무의식 글쓰기, 즉 자기 분석을 하는 이유가 취업을 위한,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성장과정, 학창시절, 대학생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취미나 특기,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경험들,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무의식 글쓰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이렇게만 가이드를 드렸더니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왜냐면 무의식 글쓰기가 처음이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생소하시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만들면서 무의식 글쓰기, 그때 당시에 PD님께서 챌린지 이벤트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21가지 21일 주제로 무의식 글쓰기를 스스로 해보실 수 있도록 챌린지 이벤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던져봐야 할 21개 주제를 고민하면서 무의식 글쓰기를 진행해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 취업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심지어 경력직 분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최소한 지금 보시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21개 질문들에 대해서 무의식 글쓰기를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실제로 무의식 글쓰기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율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대부분의 분들께서 스스로 내가 이런 면모도 있었네 라고 이렇게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출처를 클릭하시면 이 무의식 글쓰기 21개 주제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저희 카페 URL로 지금 링크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마련을 해둔 건데요. 지금 이 효과가 입증하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들이 진행하신 무의식 글쓰기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21일 사이클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이해가는 과정을 거쳐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카페 자신이 무의식 글쓰기를 진행하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의 글을 빌려와 봤는데요. 질문이 지금 무의식 글쓰기를 진행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분께서는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제가 생각보다 안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성장, 보람, 성취 같은 것들을 늘 중시한다고 생각해왔는데 돌이켜보면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전 직장에서 힘들어했던 것도 지금의 직장에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것도 결국 다 안정이라는 가치와 연결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자신이 이직하는 이유를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지금 회사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지금 또 다시 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공통적으로 내가 이직을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느 정도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지 성장도 좋지만 물론 성장, 보람, 성취 같은 것도 좋지만 내가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직장이 조금 안정되고 이런 직장이어야지 이분께서는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게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셨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무의식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굴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커리어 방향성이 결국은 직업관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직업관도 결국 직업관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중에 일과 관련된 가치를 이제 직업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글쓰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들, 결국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가지는 의미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글쓰기를 통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진행하셨던 경험들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더라?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했었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시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가치 특성들을 발굴하시는 것이 무의식 글쓰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의식 글쓰기를 설명드렸고 이제 두 번째 콘텐츠인 인생 그래프예요. 사실 인생 그래프는 워낙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이라서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나를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인 인생 그래프는 앞에서 작성하셨던 무의식 글쓰기에서 진행한 내용들을 시각적인 그래프 형태로 정리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하나 언급드리고 갈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출처를 클릭하시면 이 그래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PPT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프 커브 2022 느낌표라고 적혀 있어요.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이 오늘 강의에 중간중간 계속 나올 텐데요. 뭐 성격 리스트라든가 소프트 스킬 리스트 이런 강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계속 이제 패스워드가 우측 하단에 적혀 있고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왼쪽 하단에 적혀 있으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맞게 자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인생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인생 그래프가 유의미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이유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 느꼈던 감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두뇌는 시각적인 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뭐 시각 우선 효과, 뭐 그림 우위 효과, 뭐 PSE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책을 좋아하시더라도 소설을 아무리 좋아하시더라도 시각적인 콘텐츠를 담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정보의 흡입력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생 그래프가 유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글쓰기를 하신 내용들을 시각적인 형태로 요약하는 인생 그래프를 저는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리는 거예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감정축이에요. 기간이나 감정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당시에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인생 그래프를 그릴 때 5개에서 8개 정도의 경험들을 정리해 보라고 권장드리거든요.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치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건 제 인생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 예시를 이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5살 때 IT 장관상을 받았고, 17살 때 제가 이제 지휘 경무에 넘어갔던 이제 어려웠던 경험, 제가 이제 전단지를 돌리면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들이 적혀 있고, 23살 때 이제 영미권에서 영업사원으로, 제가 호주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 30살 때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투병을 했던 경험, 이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놈팡이처럼 살고 있었을 것이다. 내겐 진심으로 고마운 격이다. 라고 이제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요. 33살 때 다시 사회로 복귀한 경험. 뭐 이런 경험들이 적혀 있어요. 지금 저의 지금 인생 그래프를 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제재가 아니니까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떤 일이나 성장과 같은 관점, 이런 가치가 지금 담겨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 IT 장관상을 받았던 경험, 그 다음에 해외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경험, 17살 때는 집이 어려웠을 때 내가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던 경험, 그리고 아팠을 때 투병을 할 때도 여전히 난 놈팡이처럼 살고 있었을 것 같다. 이 경험이 없었다면 과거와 똑같이 그냥 일만 하는 놈팡이처럼 살고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 공통점이 일과 성장이라는 게 이제 엿보일 수 있거든요. 결국 일과 성장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아가지고,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작성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걸 보시면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의도적으로 작성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제 취준생 분의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자, 이분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이 생겼다는 거 이제 말씀을 하셨고, 10살 때 아이고 어머니가 아프셨던 거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드셨던 거죠.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제 베프를 만났던 기억을 적어주셨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셨던 경험을 적어주셨는데, 읽어보시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고 하지만 남자친구분과 가족들의 응원으로 버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라고 제가 권유를 드렸었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 같고 후배들을 가르쳐주고 강연도 다니고 있을 것 같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앞에서 제가 작성했던 인생 그래프와는 확연하게 조금 많이 다르죠, 느낌이. 일단은 저의 감정폭은 굉장히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됐었고, 이분의 감정폭은 어려운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프셨던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부정적인 감정의 폭이 저보다는 훨씬 덜한, 저보다는 훨씬 멘탈이 강하신 분 같아요. 이런 면모도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작성하신 이 키워드들을 보면 이분의 가치관이 지금 드러나거든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똑같이 특히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똑같은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어려웠던 그걸 적는다면 저는 그 취업 준비를 하는 그 어려움의 기간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남자친구와 가족들의 응원으로 버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분은 관계라는 가치를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네. 추정컨대. 그래서 이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스스로 그걸 인지하지 않고 작성을 하셨던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작성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나의 가치관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확연하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 그래프 무의식 글쓰기를 진행하셨다면 이제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무의식 글쓰기 진행하셨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인생 그래프를 진행해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인생 그래프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나를 분석하는 방법론, 세 번째 방법론, 경험 정리, 스토리텔링. 자, 세 번째 경험 정리 스토리텔링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보시는 그림처럼 여러분들의 경험을 엑셀 파일 형태로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 정리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을 해요. 이 경험 정리 엑셀 파일은 여기 출처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냥 경험 정리 엑셀 파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경험 정리 스토리텔링 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정리하실 때는 스토리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세상의 복잡한 사건과 관계들을 모두 고려해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보다는 중요하다 싶은 요소만 대충 묶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이야기 편향, 내러티브 바이어스, 스토리 바이어스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형태로 이제 이야기 편향이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인간의 뇌는 어떤 정보를 수용하거나 해석할 때 세상의 복잡한 사건과 관계들을 모두 고려하는 대신에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엮어서 기억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야기 편향은 그러니까 우리 뇌를 제가 표현한 건데, 이런 복잡한 수식이나 도표 이렇게 어떤 공식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 형태로 이제 현실을 보고서 이야기 형태로 묶어가지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보통 이런 퀴즈를 제가 내드리곤 합니다. 흥부와 놀부 중 형은 누구죠? 놀부죠. 그리고 흥부는 놀부 아내에게 뭘로 뺨을 맞았죠? 주걱이란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까치가 아니라 제비를 기억해준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디테일들을 외운 적은 없는데 뭔가 모르고 이상하다 되게 자연스럽게 기억을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 중학교 시절 배웠던 근해 공식이라거나 사인 코사인 법칙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걸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신데렐라가 몇 시까지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지,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 받아야 했던 쌀은 몇 백석이었는지, 이걸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실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질문 던지면은 다들 바로바로 답변을 하시거든요. 이렇듯 우리는 어떤 정보를 스토리 형태로 수용을 할 때 그것을 더 강하게 흡수하고 그것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라는 것이, 스토리라는 콘텐츠가 뇌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학적으로 무수히 많이 보고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해드려요. 스토리는 면접관의 시스템 1,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의 시스템 1, 감성적인 뇌를 자극시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는 면접관의 도파민을 분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스토리는 면접관의 공감 능력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스토리는 면접관의 신경공명 현상이라고 부르는 뇌과학자들이 이런 면접관의 신경 패턴과 여러분들의 뇌 패턴과 일치하는, 일치는 너무 오바고 되게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그런 신경 패턴을 보인다라는 게 뇌과학적으로 많이 보고가 됐어요.
제가 뭐 복잡한 용어, 시스템 1이라는 등, 도파민이라는 등, 미러링, 신경 공면 현상, 이런 복잡한 전문 용어를 나열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걸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어쨌든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스토리텔링, 스토리 형태로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을 할 때 채용 담당자의 뇌를 사로잡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을 주셔야 될 건, 아니 팀장님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앞에 경험정리 스토리텔링, 경험정리 엑셀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어떤 공식 하나가 있어요. SOARA 공식. 저는 이걸 조금 빠르게 말해서 소아라 공식 혹은 쏴라 공식, 쏴라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금 제가 제공한 템플릿에 쏴라 공식이라는 이 공식에 입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공식을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 쏴라 공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시츄에이션, 상황,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경험을 하셨는지,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였는지, 또는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션,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고 그 결과 여러분들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애프터매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쏴라 공식이 여러분들께 원하는 작성법이에요. 제가 쏴라 공식을 가이드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 공식에다가 우겨 넣어라 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을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많은 취준생분들이 그냥 상황과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신들이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경험을 스토리텔링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과 갈등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그 경험이 설사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작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모든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있는 이유는 어떤 주인공이 처음부터 잘나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라 그다음 이 주인공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지, 그리고 결국 성공을 했는지 성공을 안 했는지, 이런 스토리 라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든 드라마나 모든 스토리에서 들어가는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채용 담당자에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설명하실 때는 그 경험이 설사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으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정리하는 가장 메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파트 1을 끝냈습니다.